이 채팅창은 이 세미나 중간중간에 혹시 잠깐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채팅창을 이용해서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겨 보면은 여기 그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시느라고 지금 딱 10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접속을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저 아까부터 여기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오셔 가지고 좀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약속한 시간인 10시가 인제 되어서 이제 세미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미나 규칙 몇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참가자분들은 마이크가 다 음소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동안은 이제 제가 설명을 쭉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마이크를 제가 이제 켜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 육성으로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또 그걸 보고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혹시 지금 뭐 폰으로 하고 그 어플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채팅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중간에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 설명 도중에라도 그 발표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 질문들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혹시 나중에 사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 개별적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시고 시간도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목표는 한 40분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한 20분 정도를 질의응답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보통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경우에는 질문 시간만 뭐 1 시간 정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시간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네,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를 기존에 뭐 설명회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만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상담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저를 처음 그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세계유학원 원장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학원은 2012 년에 중국 신천에 설립되었고, 그리고 2017 년부터는 캐나다 센터가 추가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지금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변함없이 광동 지역 학생들의 입시를 제가 담당해서 대학 입시 수속을 해외 입시 수속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 보니까 올해로 이제 10 주년이더라고요, 저희 유학원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광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그 입시 작업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변함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운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데도 살짝 이게 떨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하는 게 있으면은 지적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요걸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그 설명의 기록을 한번 싹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2 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많으면 1 년에 한 4번 정도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어쨌든 빠짐없이 그 학부모님들을 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설명회를 어떻게든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게 좀 고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 부모님들을 만나야지 저도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부모님들의 질문이나 혹은 의문점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리서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풍부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설명회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게 너무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심천으로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서 설명회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료도 직접 드릴 수 있고, 제가 또 부모님들한테도 커피도 좀 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거든요.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 올해 저희 학생들의 해외 대학 입시 성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홍콩대, 홍콩 과기대도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캐나다 쪽에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탑 학교, 탑 학과들의 많은 좋은 성과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 뭐 워털로 대학, UBC, 그리고 미대로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탑 미대인 우케드, 이런 학교들,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학과, 가장 좋은 학교들은 저희 학생들이 다 합격을 이뤄내서 제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훌륭하게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축하드리고, 그리고 올해 2023학년도 입시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세미나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혹시 뭐 하실 말씀이라든가 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이게 또 안녕하세요. 네, 그 화면 켜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지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중간에 그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어떤 화제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걸 남겨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굉장히 작년과는 달라진 점이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계속 뭐 격리돼 있고 학교가 락다운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수업이 다 현장 수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격리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굉장히 급상승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최상위 대학들이 작년도에 굉장히 역대급으로 지원자가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너무너무 심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워낙에 좀 심했기 때문에 명문 대학들, 프린스턴, 유펜, 코넬 같은 그런 대학들은 아예 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는지 그런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정도로 미국 최상위 대학에 그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이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현장 실습도 재개가 됐고, 그리고 북미 지역은 이제 노마스크 일상으로 거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 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스크 의무화돼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7월 이후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더 규제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고,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움츠려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래 거주했던 국가에서 진학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하고 그랬던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종식돼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해외 대학을 계획했던 학생들은
지금 이제 많이 그 해외 대학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각국 입국 현황을 좀 보시면은 아시아권 그 국가들은 조금 아직도 규제가 좀 심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권 국가들은 많이 규제가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은 뭐 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이제 들어와서 격리 없이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중국 시노팜 뭐 시노팩 요런 백신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들어와서 14일 격리를 하면 문제없이 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고런 규제도 또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 지난 3월 18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 지침이 지침 준수 의무가 다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은 이제 수시로 변경되니까 혹시 여행이나 아니면 유학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이제 항공사에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에 몇 시간 하나요?"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보통 한 1 시간 이내로 끝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보통은 한 30분 정도는 질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해외 대학 지원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캐나다 지원하는 지원자들, 그리고 캐나다에 관련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뭐 다른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여러 국가들에 다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가 안전하고 뭐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의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어떤 총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거의 없는 편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교의 수준이라든가 뭐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부분 같은 그런 경우는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인제 상대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조해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역시 최상위 아이비 리그급의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최상위 대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최상위 대학의 지원자가 역대 최고, 작년에 역대로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대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 홍콩이 아시아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를 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해외 대학으로 보내고 싶은데 저 멀리 뭐 태평양 건너에 이런 국가로 보내기에는 너무 옆에 두고 싶고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홍콩대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홍콩대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스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뭐 원래도 인기 많은 학과였긴 한데 지금 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데이터 뭐 컴퓨터 요런 것들을 잘 못 다루고는, 그쪽 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서는 이제 좀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쪽 분야에 워낙에 뭐 연봉도 높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 이쪽이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좀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다양하게 뭐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냉정하게 학생들이 딱 그 미래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학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약간 내려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을 지원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 관심 있었던 학생들은 그 올해 지원을 만약에 해야 되는 학년이면은요, 꼭 잘 도전을 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서 도전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이 그 점수를 갖춰서
홍콩을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었던 분들 홍콩대나 홍콩 과기대 도전을 꼭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템 분야만 뭐 과학 분야만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분야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 미래에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또 이쪽 분야도 열심히 좀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입시에 대한 그 질문이 좀 많이 유학원에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요. 캐나다 입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캐나다 대학들은 내신을 주로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12 학년에 그 수강한 과목들의 내신 점수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캐나다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캐나다 워털로 대학에서 매년 열리는 수학 경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시 대회 결과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수학 경시 대회에 좀 참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교에서 그 워털로 대학의 그 경시 대회 문제를 받아와서 학생들에게 그 경시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문제를 워털로 대학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점을 하고 통계를 내 가지고 상장을 주고 뭐 최고 학생을 뽑아서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 워털루 수학 경시대회 있는데 "할래?" 그러면 꼭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학교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하시면 수학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이름으로 워털로 대학에 컨택을 해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을 시험 볼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문제를 받아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생님에게 좀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세요,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캐나다 대학들은 그 토플이나 IELTS 같은 영어 공인 성적 기준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뭐 80 점대만 돼도 충분히 뭐 대학교 입학 기준을 넘을 수 있는데 캐나다는 2 년제 칼리지 들어가는 기준이 80점 정도고 그리고 대학교 그 4 년제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점 이상, 95점 이상 뭐 과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100점 이상이 요구되니까 좀 영어 공인 점수 준비를 쪼끔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캐나다의 탑 대학들은 서플리먼터리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외에 추가적인 에세이, 추가적인 자기의 뭐 그 특별 활동한 그런 내역들, 뭐 스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서플리먼터리 애플리케이션에 그 수학 경시 대회 결과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봉사활동한 내역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인턴십 같은 거 했으면 그런 내역도 여기서 이제 보여줘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다섯 번째는 캐나다 대학만의 특징인 코업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업 과정이라는 걸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워크 퍼밋을 같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업 과정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일도 하는 그런 캐나다만의 굉장히 특징이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코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어 프로그램은 코오퍼레이티브 에듀케이션의 줄임말로 한 학기 학습, 한 학기 실무를 번갈아 하면서 학위를 받는 캐나다만의 독특한 대학 교육 방식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 4년 동안에 그 매년 두 학기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학기에 한 학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학기는 취업을 나가요. 그래서 일을 해요. 기업에 들어가서. 그다음 학기는 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다음 학기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요. 그 일반 그 인턴십 같은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인턴십 같은 거를 참여를 하는데 그거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약간 민폐 끼치면서 막 이렇게 글적글적하면서 뭐 실수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보수도 못 받고 인제 약간 고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코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채용을 뭐 이력서를 내고 채용이 되어서
세금 내고 급여도 받고 그리고 그 코업 기간에는 학교 학비를 안 내요, 대학교에. 근데 대신에 그걸 한 학기를 이수한 걸로 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 대학 학위도 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업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좀 하고 싶어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코업이 있는 학과는 점수가 더 높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업 프로그램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쉽고 실제 그 업무 경험이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자기가 근무했던 그 회사들이 근무했던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들이 이제 스카웃을 하고 "취업을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좀 탄탄한 그런 좀 미래를 졸업 후에도 좀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혹시 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쪼끔 잠깐 쉬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그동안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설명이 더 필요하신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채팅창에 남겨 주세요. 지금 아까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공지 내용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세미나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리고 이 중간에라도 마이크를 잠깐 열어서 말씀을 해 주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는 세계유학원 학생들이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10 주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세계유학원을 거쳐간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다 계속 연락을 하고 그 학생들이 뭐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100%다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확인이 되는 이제 고런 학생들을 쪼끔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이제 보면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로를 찾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현지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학업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지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보면은 캐나다나 홍콩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 현지 취업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졸업 후에 뭐 워킹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런 신분 확보가 좀 쉬운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코어 프로그램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코어 프로그램이 그 경력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캐나다 진학한 학생 중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코어 프로그램은 입학 지원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규 대학 프로그램에 캐나다에는 다 코어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입학 지원하면서 코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코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일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정규 대학에 다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에도 토론토 대학은 캠퍼스가 3 개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스카보로 캠퍼스는 모든 학과들이 다 코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캠퍼스가 세인트 조지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스카보로에 있는 그런 학과가 오히려 점수가 더 높고 들어가기가 더 힘든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코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게 있는 대학, 있는 학과 이거를 골라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저희 학생들 중에 한국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대기업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현지 취업에 이나 신분 확보가 좀 어려운 국가를 졸업하는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학생들은 의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것들은 사실 석사 이상 그 공부를 해야지만 그런 경력이 요구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대학원을 필수적으로 좀 진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학생들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사진들은 제가 그냥 임시로 아무거나 집어넣은 거고요. 일단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학생 추모모라는 학생은 이제 캐나다에서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영주권 취득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유모모 학생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의 제1 은행인 TD뱅크라는 그 은행에 이제 올해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을 한 그런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박모모 학생은 미국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후 이제 한국에 가서 LG에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박모모 양은 그 홍콩 중문대를 졸업해서 현지 건축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건축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캐나다 무상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캐나다에 오신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무상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부모님이 캐나다의 칼리지나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캐나다 공립학교를 무료로 이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 1 명이든 뭐 5 명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부모님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 공립학교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학생으로 만약에 자녀분이 캐나다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 초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거의 한 1,600만 원 정도의 학비가 1 년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신다 그러면은 그 자녀분들은 다 명수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세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 어머님도 캐나다에 오셔 가지고 2 년제 칼리지를 졸업하신 후에 이제 취업을 하셨고 영주권도 신청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명모모 학생은 캐나다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유명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데 누군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모모 학생은 워털루 대학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데 코업으로 미국으로 그 페이스북에 합격을 해서 미국 현지로 가서 이제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영주권 얘기가 나와서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오늘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해 주신 분들 중에요. 그래서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캐나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이 이렇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방법은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이민 이렇게 두 가지가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온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본인의 뭐 영어 점수, 경력 점수, 학력 점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본인의 이제 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데 들어가서 점수를 쫙 이렇게 통계를 내서 거기에 자기의 정보들을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이민국에서 어 만약에 올해 뭐 상반기에 뭐 6천 명이 뭐 추가적으로 이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초대장을 쫙 뿌립니다. 근데 그 초대장을 그 점수가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커트라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570 점이 요번에는 커트라인 그 위에 5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초대장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인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초대장을 받고 나면 그 추가 자료들 제출하고 그러면 6 개월 안에 영주권이 완료돼서 나옵니다. 그런 방식이 인제 익스프레스 엔트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 이민이란 건 뭐냐면은 그 주 정부에서 이 그 연방 정부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그 노미네이션을 주는 노미니를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600 점이라는 가산점을 줄 사람들을 따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 주다 그러면은 그 온타리오 주에서 몇 가지 그 이민 스트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뽑아 갖고 "너 600 점, 600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가산점을 받아서 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다시 가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기본으로 600 점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이제 드로우를 뽑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요 주정부 이민에서 이 가산점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주정부 이민을 하려면은 그 노미니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가서 또 기다리면서 그 드로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시간도 많이 걸려서 보통은 한 2년 정도, 2년 이상 그 정도 시간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주정부 이민은 이제 국제 학생들을 뽑는 그런 스트림이 있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2년 이상 일을 한 다음에 자격을 갖는 외국인 노동자 스트림이 있고, 그리고 석사, 박사 졸업자들한테 주는 그런 고학력자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으로 캐나다에 오게 되면 이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또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좀 참고로 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 네, 좀 복잡한 면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해외 학교들, 그 해외 국가들 중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국가가 바로 현재는 이제 캐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녀분들을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정착하고 영주권도 받고 결혼도 하고 뭐 뿌리 내려서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현실적인 그 대안은 캐나다 쪽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권 문호가 많이 닫혀서 좀 굉장히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래도 또 컴퓨터 관련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쉽게 또 취업하면서 거기서 스폰서를 받아서 굉장히 빨리 쉽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워크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영주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좀 인제 혼란이 오죠. '아, 나 원래 저기 뭐 영국으로 우리 자녀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나?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비교가 여러분의 혼란을 더 높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거 생각 못 했었는데 저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저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국가에 좀 관심을 가져 봐야지.'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인제 보시면은 미국을 먼저 좀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서, 실상을 알게 되고 좀 놀란 점이, 미국의 이공계 졸업자들의 초봉이 보통 뭐 2억, 뭐 이렇게 1억 2 억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아예 좀 달라요. 미국의 그 대졸자들, 고학력자들, 그리고 특히 그 이공계 쪽 그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연봉이 높고, 뭐 의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뭐 1 억도 안 되고, 그리고 인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명예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의사가 버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이 미국의 어떤 기회가 있는 어떤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문과는 상대적으로 쪼끔 뭐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대신에 인제 미국을 인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안전성 문제로 뭐 인종차별이나 그다음에 총기 사고 이런 쪽 때문에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캐나다를 보시면은, 캐나다는 취업문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업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거의 100%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거의 100% 다 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학생들이 캐나다가 너무 좀 잔잔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 그래서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기 또 만족하고 캐나다의 그런 환경이나 생활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서 거의 뭐 40% 이상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 버는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거의 다 100% 환급을 받지만, 연봉이 뭐
이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되면은 거의 1억을 만약에 번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3,4천만 원은 세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게 다 이제 복지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려운 환경일 때 상황일 때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복지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나중에 은퇴 후에 받는 그런 복지 금액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그리고 호주 이런 국가들은 또 다 좋지만 인종차별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미국이랑은 거의 수준이 다른 인종차별 그냥 약간의 증오가 아니라 거의 뭐 이게 좀 원래 계급 사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양인들을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예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힘든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실력으로 열심히 극복해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한 자리씩 하는 그런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은 여전히 이제 장점이 많죠.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에 있고 굉장히 뭐 생활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래서 홍콩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중국화돼서 좀 그런 게 좀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취업이 어렵죠. 좀 웬만큼 괜찮은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뭐 몇 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바늘구멍 취업문이고 그리고 뭐 성차별이라든가 인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좀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좀 불리한 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국가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는 입학할 때는 뭐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해서 가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 현지 국가의 언어를 필수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제 구사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뭐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도전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꼭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독일을 간다.' 그러면 독일어를 현지인처럼 내가 몇 년 후에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 보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별 입학 자격은 제가 매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표로 정리해 가지고 뭐 홍콩대는 몇 점 이상 뭐 몇 점 이상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아예 그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직접 그 대학별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지원하기 전에 그리고 지원할 학과들을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인의 고교 시스템을 확인을 해 주세요. 우리 애가 이제 IB 과정인지 A 레벨인지 뭐 미국 과정인지 캐나다 과정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희망대학의 이름을 넣고 Undergraduate Admission Requirements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 각 대학의 어 지원 자격이 쫙 이제 정리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영어 공인 점수는 뭐 토플은 몇 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US 과정이다 그러면 SAT 점수는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희망 전공별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과목들은 꼭 바이올로지를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학과별로 다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아 여기서 요구하는 점수는 몇 점이니까 뭐 몇 학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몇 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스스로 잘 세워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IB 시스템에서 공부 중인 A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캐나다 워털루 대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이제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고 토플을 응시한다 했을 때 워털루 대학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면 토플은 이제 90점 이상이면 되고요. 라이팅 스피킹은 각 25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IB 점수는 매스 AA 하이 레벨, 피직스 하이 레벨, 케미스트리, 잉글리시 A 각 요 네 과목 다 4점 이상이어야 되고 총점은 32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기준에 맞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뭐 지원을 하고 만약에
안 되겠다, 그 기준에 못 맞추겠다 싶으면 과를 바꾸든지 지원하는 학교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빠르게 좀 전략을 바꿔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학 지원 자격을 확인하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캐나다 고교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은 SAT 같은 그런 공인 시험을 안 봐도 되고, 그 학교 내신만 가지고, 캐나다 그 고교 과정 내신만 가지고 그거를 공인 점수처럼 인정해서 대학 입학 자격으로 인정을 해 주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뭐 한두 개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대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겠다 해서 검색을 쫙 해 보면은 캐나다 온타리오 고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학년 그 과목에 6과목을 90점 이상 내신 점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AT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UCL, 가장 영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UCL 지원 자격을 보면은 이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 이거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12학년 과목 6과목을 이제 83% 이상 받으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천에서는 예전에는 오산 고등학교가 그 캐나다 온타리오 과정을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죠? 동관 쪽에 그 온타리오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아직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적으로 우리 애가 SAT 준비하기엔 너무 벅차고, 근데 이렇게 해외 대학 어디 뭐 영국이나 뭐 어디 홍콩대 지원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캐나다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롱브리지 아카데미라는 사립고등학교에서 가이던스 카운셀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 온타리오 고교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 온타리오 고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학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잠시 안내를 해 주시는 동영상을 제가 찍어 왔는데, 예, 그거를 한번 같이 좀 잠시 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Hi, welcome to Longbridge Academy. My name is Naz. I'm a principal of this high school. I'm thrilled to introduce you to our online program. This program gives this opportunity to Korean students to achieve their OSSSD, which is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 while they're in their home country. Our program was designed by certified teachers who are expert in online teaching platform. The most beneficial point of having OSSSD for students is they can apply to top university all around the world. We also love to have students here in our campus. I would love to work with Joe to meet your expectation. Thank you very much to give m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myself and my school to you. 네,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온타리오 디플로마 과정을 뭐 현재 와서 수업을 들으면 물론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본국에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도 그 캐나다 졸업장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혹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따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좀 많이 여전히 있어서 좀 정리한 내용을 또 좀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한국, 홍콩,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부터 의대를 아예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6년 과정의 이제 의대
를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북미 지역은 이제 4년 과정의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원으로 입학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대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는 뭐 어떤 학부를 나와도 특별히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생물학이라든가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학부에서 마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 과정에서 메디컬 스쿨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의대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IB 점수도 꽤 높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UCAT이나 BMAT이라는 의대 입학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지 않게 미리미리 시험을 봐야 되고 먼저 접수 시기 되기 전에 점수를 받아놔야 되고요. 인터뷰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당 국제학생 정원은 한 10명, 15명 정도. 전 세계에서 10명을 뽑는 거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이제 의대 입학을 하기 위한 어떤 파운데이션 코스도 따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의대를 진학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파운데이션 코스는 조금 기준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의대 이제 지원 자격을 보면은 뭐 일단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죠. 의수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봉사활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관련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대 입학시험, MCAT이라는 의대 입학시험을 또 특정 점수 이상 받아야 되고 인터뷰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대, 뭐 토론토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학생들 입학을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 약간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레지던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레지던트 과정을 하려면 영주권 이상의 신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입학을 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와중에 영주권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대로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근데 영주권 따는 그 과정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받는 과정은 뭐 결혼이라든가 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결혼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특별한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좀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미리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대도 영주권이 필요한가요? 그랬는데요. 약대는 영주권이 그 나중에 약사 시험을 볼 때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일단 입학하는 데에는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그 자격 시험을 볼 때 그때에 영주권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국제학생 정원 5명 내외 선발하고요. 그리고 그 캐나다는 저 의대 안 되면 그냥 수의학과 갈래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의학과를 떨어지면 의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의학과 입학이 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원이 굉장히 적고 그 수의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은요. 일단 뭐 서머 프로그램 제가 계속 이제 안내해드리는 그런 온라인 여름 캠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워털루 대학 수학 경시대회 같은 그런 경시대회 이런 거 많이 참가하면 좋고요. 그리고 뭐 코딩 대회, 뭐 프로그래밍 대회 이런 것도 참가하면 좋은데 저희 학생들이 보통 가져오는 스펙을 보면은 그 동관에 있는 로보링크라는 그 학원에서 이런 코딩 대회라든가 뭐 드론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참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상장이라든가 그 결과들을 많이 가져와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스펙으로 준비가 필요한 미대 준비생들은 꼭 필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학생들은 그 동관에 있는 수아실이라는 미술 학원이 그 한국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준비해 주시는 기관인데 대부분 거기서 다 작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신촌에는 그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데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뭐 정보가 필요하신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펙으로 많이 요구가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9학년 이후부터 이런 활동 내역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9학년 이전에 아무리 어디서 뭐 저희의 상 엄청 받았는데요. 뭐 어디 뭐 그 전국대회에서 뭐 받았는데요. 이런 거 이제 별로 소용이 없고요. 9학년 이후에 받은 그런 참가했던 기록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잘 모아두셔서 나중에 입시 스펙으로 좀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이번 방학 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좀 권장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워털루 대학 이공계 준비한 학생들은 워털루 대학에서 하는 이스템 여름 캠프라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면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요. 올해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여기 참가했던 학생들이 다 워털루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매스매틱스라든지 그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학과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경계 그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로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유스 MBA 코스가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경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그 토론토 대학 로트먼 커머스라는 이 경영대 여기는 정말 경쟁이 심해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학교에 뭐 동교 1등, 뭐 학생 회장 뭐 한 명 이런 정도만 합격이 되더라고요. 매년 보면은. 그래서 상경계 쪽 생각하는 학생들은 토론토 대학 로트먼 커머스 아니면은 그 욕대학의 슐릭이라는 그 학과도 그 경영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두 학교가 가장 좀 입학이 어렵고 수준이 높은 그리고 졸업 후에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는 이제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대학 지원할 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대 서머 프로그램도 매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고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홍콩대 입학에 굉장히 직접적인 또 어떤 이익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이 세 가지가 아직까지 다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이 곧 시작이 되는 시기라서 거의 이제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를 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혹시 의대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의대 관련된 메이저를 전공하고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과정이 정확히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의대 관련된 메이저를 이수를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를 가는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에서 의대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홍콩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학부 1학년부터 의대를 아예 지원을 해서 그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학부는 이제 다른 과목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혹시 영국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영국은 1학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과정에 그 의대를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는데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파운데이션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의대를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의대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고 그 의대 시험 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을 지원해서 거기 붙어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준비를 시켜주죠. 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100% 의대로 진학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굉장히 잘 열심히 해야지 의대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점들을 실시간으로 좀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채팅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쓸어 넘기시면은 탭하고 말하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홍콩대 서머스쿨은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그랬는데요. 홍콩대 서머스쿨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목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AI 관련된 것도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런 전공에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제 마감이 된 상태고 몇 개 과목만 남아 있어서 홍콩대 서머스쿨 지원하는 거는 약간 조금 이제 지금 서둘러서 해야지 합격, 여기도 이제 선발해서 합격 오퍼를 주는 방식이에요. 홍콩대 서머스쿨은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자소서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심사를 해서 오퍼를 주는 방식이라서, 일단은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빨리 지원을 하는 방법, 아니면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올려주신 3개 서머스쿨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온라인이 아니었어요. 그 홍콩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를 받아서 직접 홍콩대에 가서 홍콩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서머 프로그램을 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이 3가지 그 프로그램 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영국 대학교에는 서머스쿨이 없나요? 그랬는데요. 영국 대학교도 서머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존에 저희 학생도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 서머스쿨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는 영국 거는 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콩대 서머스쿨에서는 뭐를 하나요? 홍콩대 서머스쿨에서는 아침부터 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풀타임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관련된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법학 그러면은 그 법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근데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1주 혹은 2주 이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지만 풀타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학과 지망은 아닌데 프로그램 취미로 스펙사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취미로 해도 스펙사항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 그 프로그래밍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학생들이 취미로 뭐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스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학원에는 꼭 다닐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재미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걸로 뭔가를 완성해서 어디에서 이제 뭐 대회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적으로 어디 이렇게 퍼블리시를 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폰에 뭐 어플을 만들어서 거기 애플 그 마켓에다 올렸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충분히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취미로 혼자만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걸로는 보여주기는 어려우니까요. 반드시 뭔가 하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해주셔서 스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또 다른 분이 10년 입시해 보신 결과 학생이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캐나다 대학만을 목표로 한다면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과정을 마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좀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에 있는 대학교면은 온타리오 학생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 이 학생보다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도 이 학생이 좀 오퍼를 더 잘 받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타리오 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특혜를 줘야 되고, 그리고 캐나다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공립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사립대학처럼 어떤 학교의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공성, 그다음에 뭐 어떤 공익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 주 출신 학생들을 좀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뭐 중국에서 뭐 미국 과정으로 공부를 했고 SAT를 공부를 했고 혹은 뭐 IB를 공부했고 한국에 있었고 이런 학생들이 불이익을 본다든가 캐나다 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점수를 만들면 캐나다 입시가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뭐 캐나다 대학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긴다든가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서머스쿨은 어디서 지원해 보나요? 예,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이제 도와드리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따로 어디서 신청하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4차 산업 관련 학교에 가고 싶은 홍콩은 어느 대학이 그런 거가 있나요? 아, 그 홍콩은 뭐 이렇게 뭐 좀 세부적인 그런 그 전공들을 대학 그 1학년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홍콩대 뭐 사이언스, 뭐 과기대 사이언스 뭐 A, 뭐 사이언스 B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런 전공들, 이런 뭐 4차 산업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 뭐 데이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관심 있는 그 관련 학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알아보시거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 원하는 그 학과가 있는 학부를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학부 전공하면서 프리메드를 준비해서 의학대학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마다 다른 건지 학교마다 다른 건지요. 예, 미국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 경우에는 뭐 외국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혹은 뭐 정원이 뭐 몇 명을 받는다, 뭐 몇 명 이상을 안 받는다, 이제 이런 차이가 학교별로 있는 거고, 자격증 관련해서는 주마다 아마 규정이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따로 알아보셔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대가 그 외국인 신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굉장히 어렵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었던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준비한다, 외국에서 의대를 준비한다 하시면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어떤 노력과 시련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각오를 일단 단단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은 지역, 뭐 그 국가, 그 기준에 대해서 미리 좀 다시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마가 캐나다에서 칼리지 다니고 애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케이스에서 엄마 칼리지 입학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 예, 원래는 그뭐 50세 이상인지 뭐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한 50대 중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기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나이 제한을 둬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명확하게 어디 써 있진 않아요. 뭐 몇 세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나이 제한 없이 거의 뭐 60대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캘리지에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해도 캘리지에서 어학연수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와서 하시는 경우에는 영어를 이제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랭귀지 단계부터 시작해서 밟아 올라가셔서 그다음에 본과로 들어가서 본과를 밟고 졸업하셔서 취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학교를 다니고 그 캐나다에서 만약에 어머님이 학교를 다녀서 그 학생 비자를 받고 계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 워크 퍼밋이라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 퍼밋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이 만약에 다 같이 온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학교를 다니시고 한 분은 뭐 어디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력을 한 2년 정도 쌓으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 아까 말한 그 영주권 신청하는 그 자격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좀 캐나다 쪽으로 가족들이 다 움직인다 혹은 어머님이 아이들만 데리고 오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번 저에게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그 사례를 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또 어떤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좀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엠넷 UK 시험을 중국에서 볼 수 있나요? 중국에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한국에서 보는 거는 제가 그 확인을 해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아마 중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 학생들이 영국으로 굉장히 많이 그 진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B 과정이 아닌 학교에서도 캐나다 대학에 지원 가능할까요? 내신 국민 성적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IB 과정이랑 전혀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대학에서는 내신을 가장 중점적으로 그 선발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신 점수 가지고 지원을 하면 충분히 캐나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초등이나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어느 나라가 좀 수월하게 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어느 정도고 복지는 괜찮나요? 일단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굉장히 좀 규정이 달라서 그 주별로 그 교사 자격증을 따는 그 방법들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아주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전을 해보실 만한 뭐 의대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보실 수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티처스 칼리지라 그래갖고 의과 대학원 가는 것처럼 일반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으로 교사 그 양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티처스 칼리지라는 그 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교사 자격 시험을 보고 그러고 나면은 OCT라는 그런 그 온타리오 그 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경우에는 OCT고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준이 다를 텐데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대학들 일부 그 다른 주에서는 아예 또 입학하는 그 시기부터 6년 과정 해가지고 그 교사 자격까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해가지고 6년 과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학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교사 자격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캐나다 온타리오 졸업장은 어떻게 따야 하나요? 이제 고2가 되는데 캐나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고교 졸업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홍콩 쪽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가 IB 아니어서 APSAT 점수가 도움이 되나요? 그러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고2가 되면은 그 캐나다 온타리오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은 뭐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캐나다로 가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만약에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캐나다 온타리오 졸업장을 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캐나다 과정을 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온타리오 졸업장을 따면 되고 아니면은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수업을 듣고 스스로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다 이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졸업장을 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온라인 과정 이수하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죠. 학생이 본인이 다른 이제 학교 안 가고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충실히 계속 다니면서 대학 준비를 하는 거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홍콩 대학을 가고 싶은데 IB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SAT가 없다 그러면은 캐나다 고교 과정을 밟는 거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떡하죠? 일단 네. 가능하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T 점수 있으면 SAT 점수 받고, 뭐 홍콩대 같은 경우에는 SAT가 131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돼요. 그래서 그 SAT 점수를 계속 만들고 AP 과목을 세 과목 이상 준비를 해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홍콩대 지원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옮기는 거나 학교 과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온타리오 그 온라인 과정을 이제 권해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떤 학교에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든 이제 졸업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 졸업장을 따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졸업장을 땄는데 고등학교 때 기존에 그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거나 학점이 좀 모자라서 대학을 지원할 만한 점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캐나다 과정으로 그 온타리오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서 그 12학년 과목들 6과목 이상을 거기서 이제 좀 좋은 점수로 잘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많은 대학들, 상위권 대학교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리커버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잘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혹시 그 마이크 켜고 질문하실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도 좀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질문을 거의 다 이제 하셔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지금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 좀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캐나다 대학, 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대학 합격에 유리한 공인 성적은 SAT 기본 몇 점 이상이면 될까요? 그랬는데요. 일단 캐나다 대학에서 SAT 점수를 그렇게 뭐 요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있으면은 좋죠. 그리고 SAT 점수 자체가 이 정도면은 괜찮네, 잘하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수대는 한 뭐 그래도 한 1350이나 1400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냥 어느 정도 하네, 괜찮게 하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이제 점수를 제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이렇게 만약에 이제 1100대, 1200대 이 정도면 아예 그냥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목표를 만약에 SAT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300 이상, 1350 이상, 그리고 조금 더 해서 1400 이상 이 정도는 좀 네, 그렇게 좀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는 온타리오 과정을 하는 학교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관 쪽에 있는 동관인지 해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제 학교들을 뭐 어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확실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심천에 그 오스안 학교가 대표적으로 온타리오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온타리오 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온타리오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그, 그 사립학교에서 이제 국제학교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따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캐나다에 네.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인 점수 이외에 어떤 게 필요하죠?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가 네, 캐나다 대학을 가고 싶다.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내신 점수,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본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수능 점수 이런 것들을 공인 점수로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점수는 토플이나 IELTS 같은 영어 공인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기준 점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한 90점 이상, 95점 이상, 이 정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아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따로 국제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네. 그 입학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똑같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없고요. 일단 이제 그 입학 기준이 다 각 국가마다의 그 학생들의 그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다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그 방법으로 원하시는 캐나다 대학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 보면 사우스 코리아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준이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몇 과목 뭐 U 이상 뭐 WU 이렇게 U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기준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웬만큼 그냥 내신 점수가 좀 상위권이다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캐나다 대학 상위권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토플 같은 어학 점수만 좀 신경 써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 대학, 홍콩 쪽 대학은 토플을 준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SAT를 하는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잘 해주신 게 뭐냐면은 토플하고 SAT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두 시험이에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냥 어학 능력만을 보는 시험이고요. SAT는 이 학생의 학업 수준이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영어 점수,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학업 수준, 그 학업 능력, 수학 능력이 이 정도 레벨이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토플과 SAT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IB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SAT 대신 IB 점수를 이제 제출하는데, 대신에 이제 토플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IB 점수 가지고도 뭐 토플 커버하는 뭐 그런 기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어학 점수, 토플이나 IELTS 같은 어학 시험은 반드시 따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유리하니까 따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홍콩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 지원은 해외 교환 학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해외 교환을 할 경우 학비는 현지 대학 기준인가요? 홍콩에 그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콜롬비아 대학이랑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게 시티대인가요? 그 콜롬비아 대학이랑 연계해서 졸업하면은 두 학교에서 다 졸업장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학비는 자기 그 원래 학교의 학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그러면은 홍콩 학비를 내서 거기서 수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단계까지 학생을 그 서포트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 단계는 그 듀얼 디그리로 해서 이렇게 그 교환 학생을 간다든가 이제 그런 학년이 되는 거는 2학년 이후에 기존의 1, 2학년 때의 학점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에세이 뭐 교수님 추천서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돼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이제 입시 이후에 그런 학업 과정까지 개입을 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좀 알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아는 걸로는 일단 그 듀얼 디그리가 가능한 그런 학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격 조건을 갖추는 거는 1, 2학년 때 준비를 해서 다시 재지원해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대를 준비하려면 토플은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그랬는데, 잠깐만요. 토플은 그 홍콩대는 93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대졸 졸업장이 없어도 칼리지 어학연수 과정. 자, 칼리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 이제 칼리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칼리지 과정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과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대졸 졸업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졸 졸업장이 있으면 칼리지로 갈 때 비자 취득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왜 2년제 대학을 다시 가려고 그러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다시 2년제 칼리지로 가려고 그러지? 이거는 여기 와서 체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민관들이 그 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졸업장이 없는 경우가 더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네, 비자 신청할 때 그 SOP를 잘 써야 되거든요. 왜 그 대학의 그 과를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충 써서 내도 웬만하면 다 비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른이 가족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비자 신청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 캐나다 대학 원서를 쓸 때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같이 제출하게 되나요? 수능 성적이 꼭 필요한가요? 수능 성적은 이제 공인 점수로 제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험 보는 그 시기가 수능 성적이 나오는 그 원서 지원하는 캐나다 원서 지원하는 시기랑 수능 점수가 나오는 시기랑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수능 시험을 같이 제출을 하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점수가 그 캐나다에서 생각하는 그 공인 점수, 그 IB 학생들이 IB 시험 보듯이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인 점수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지원하려는 그 캐나다 대학의 그 홈페이지를 또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신만 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공인 점수가 필요하다. 수능 혹은 뭐 SAT 같은 걸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토론토 대학 사이언스과 생각하면 당연히 영어 공인 인증 토플을 하는 거네요. 홍콩대 생각해서 AP 시험 보고 이제 SAT 하려고 했는데요. 네. 영어 공인 토플은 반드시 어느 과를 가든 해외 대학을 갈 때는 토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플은 기본적으로 따로 하시고, 그리고 AP, SAT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학 시험은 필수적입니다. 오히려 뭐 SAT 뭐 이런 거는 자기 고교 시스템에 따라서 없어도 될 수도 있는데 토플 같은 어학 시험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콩에 있는 대학 중 초등교사 양성하는 대학 추천 좀 해주세요. 홍콩에서 외국인이 초등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어를 구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이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홍콩대 같은 경우에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학과로 이제 진학을 해서, 그 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을 그 안에서 밟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동어를, 왜냐하면은 일반 그 공립학교 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홍콩 시민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광동어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홍콩의 뭐 의대나 치대나 이런 학과들도 아주 점수가 높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광동어 못하는데도 합격을 했는데요 라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입시 요강에서도 보면은 광동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도 어떤 그 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현지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를 만약에 공립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동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직 홍콩에서 공립교사를 하는 학생들은 제 주변에서는 아직 못 봐가지고 그 과정이 이렇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혹시 좀 음성으로 질문해 주실 분 없나요? 아까 너무 반가웠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나 1시간 설명드리고 한 30분 정도 질문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좀 궁금하신 점들도 있을 테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더 헷갈리고 더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몰랐던 거를 좀 아셔서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내년에 꼭 심천에서 제가 장소를 또 빌려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내년에 꼭
진짜 목표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